너니 남편 아직도 핸들 잡는다며? 늙어서 그게 무슨 꼴이. 친구 남편을 실패한 인생 취급하며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망신을 준 동창생들은 잠시 후 호텔 회장이 달려와 그 남편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자 모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고급 주택가, 육중한 차고지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뜻밖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허리를 자랑하는 김철수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낡은 자동차를 닦고 있었거든요. 그 차는 요즘 도로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40년도 더 된 녹색 구형 택시였지만 철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거울처럼 반짝였고 박물관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처럼 눈부신 광이 났습니다. 철수는 기름때가 낀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보닛을 쓰다듬으며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이 차는 단순한 고철 덩어리가 아니었으며 철수가 젊은 시절 그룹을 처음 일으킬 때 밤낮 없이 서울 바닥을 누볐던 바로 그 창업 1호 택시였습니다. 회사 박물관 가장 높은 곳에 전시되어 있어야 할 보물 중의 보물이지만 오늘 아내를 위해 특별히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었죠. 임자, 준비 다 됐어? 철수가 차고 문을 향해 부드럽고 중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 박영숙 씨가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 차림으로 걸어 나왔는데요. 그녀의 표정에는 설렘보다는 걱정이 한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며 안타까운 듯 혀를 찼습니다. 여보, 그냥 기사 보고 태워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당신 허리도 안 좋은데 이 낡은 차를 또 꺼내셨어요? 직원들이 알면 기절할 노릇이에요. 영숙은 남편의 건강이 염려되었지만 철수는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허허, 무슨 소리. 오늘 당신 동창회라며. 기사들이 운전하는 요즘 차는 편하긴 해도 옛날 맛이 안 나지. 내가 직접 모셔다 드려야 내 마음이 편해. 그리고 이 녀석도 오랜만에 바깥바람 좀 쐬고 싶다지 않나? 철수가 낡은 운전석 문을 열어주며 윙크를 보냈습니다. 영숙은 못 말리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죠. 철수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영숙은 조용히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부릉하는 경쾌한 엔진 소리와 함께 부드럽게 시동을 걸고 차고지를 빠져나갔고 두 사람은 복잡한 시내를 가로질러 모임 장소인 한 특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철수는 옛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참 많이 변했어. 우리가 처음 이 차 몰고 다닐 때만 해도 저기 강남은 전부 배밭이었는데 말이야. 철수의 회상에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때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빴는데 당신 손이 이렇게 거칠어질 때까지 쉼없이 달려왔네요. 영숙은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투박한 손을 백미러를 통해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오늘 모임 장소인 호텔 역시 철수의 그룹 계열사였지만 영숙은 티를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가장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죠. 동창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싶지 않은 배려였지만 과연 그들이 그 마음을 알아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화려한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번쩍이는 세단들 사이로 철수의 낡은 녹색 택시가 들어서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호텔 도어맨들이 당황해서 달려오려던 찰나였죠. 화려한 밍크 코트를 입고 진한 화장을 한 여자가 호텔 입구에 서 있다가 택시를 보자마자 미간을 확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영숙의 여고 동창이자 학창 시절부터 유난히 영숙을 괴롭혔던 최미자였습니다. 미자는 택시가 자신의 앞쪽에 서려고 하자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아, 저리 안 비켜? 호텔 물 흐리게 웬 똥차가 들어와. 영숙이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미자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먼저 고막을 때렸습니다. 철수는 당황하지 않고 창문을 내리며 아주 점잖게 말했죠. 손님을 내려드리는 중입니다. 조금만 비켜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미자는 철수의 얼굴을 보더니 코를 막고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주 독한 향의 싸구려 향수였는데 미자는 망설임 없이 철수의 얼굴과 열린 창문 안쪽을 향해 향수를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칙, 칙. 어우, 노인네 냄새. 택시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네. 소독 좀 해, 소독 좀. 이래서 없는 사람들은 티가 난다니까. 독한 향수 냄새가 좁은 차 안에 순식간에 퍼졌고 철수는 매운 연기를 마신 것처럼 기침을 콜록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숙이 놀라서 차 문을 벌컥 열고 내렸어요. 미자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미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영숙이 왔니? 난 또 폐차장에서 쓰레기차가 온 줄 알았지. 너네 남편 아직도 핸들 잡는다며? 늙어서 이게 무슨 고생이니? 쯧쯧, 남편 잘못 만나서 꼴이 말이 아니네. 미자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고 주변에 있던 다른 동창들도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수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화를 낼 법도 했지만 오히려 미자가 뿌린 향수 때문에 차 시트에 얼룩이 질까봐 걱정스러운 눈치였죠.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저 향수 얼룩을 지우기 위해 전문가들이 얼마나 애를 먹어야 할지 미자는 상상조차 못할 테니까요. 허허, 손님. 향수가 참 독하군요. 코가 다 마비될 지경입니다. 철수가 씁쓸하게 웃자 미자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요? 독해? 이 비싼 향수를 뿌려줬으면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아저씨. 미자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신고 있던 뾰족한 구두 끝으로 택시의 앞 범퍼를 쾅 하고 걷어찼습니다. 둔탁한 파열음이 호텔 로비 앞을 울렸어요. 철수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고 영숙은 숨을 멈추며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발길질 한 번에 수천만 원,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훼손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철수가 안타까운 듯 범퍼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런, 귀한 몸인데 흠집이라도 나면 큰일인데 부속품 구하기도 힘든 녀석을 이렇게 대하시다니. 미자는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똥차 찌그러졌을까봐 그래요? 내가 폐차비 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얼마면 돼요? 10만 원? 20만 원? 영수가, 넌 남편 관리 좀 잘해라. 어디 창피해서 같이 다니겠니?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남편의 얼굴에 더 먹칠을 하는 것 같아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습니다. 철수는 영숙의 떨리는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죠. 여보, 난 괜찮으니 들어가서 재미있게 놀다 와요. 이따가 마칠 때 데리러 올게.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철수는 미자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다시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품위가 넘치는지 영숙은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눌러야 했습니다. 미자는 떠나는 택시 뒷공무니에 대고 어우 매연, 폐암 걸리겠네 하며 요란하게 손부채질을 해댔고 영숙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방금 자신이 걷어찬 그 똥차의 수리비가 자신의 집 한 채 값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무시한 그 기사 양반이 이 호텔의 주인이란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떠나자마자 미자는 영숙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영숙아, 근데 너 옷이 그게 뭐니? 라벨도 없는 거 보니까 동대문에서 샀어? 우리 호텔 격 떨어지게 정말. 우리 사위가 여기 총지배인인 거 알지? 너 같은 손님 오면 질색하더라. 미자의 모욕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고 영숙은 오늘 하루가 아주 길어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호텔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 안으로 들어선 미자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턱을 치켜들고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을 훑어보며 동창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어댔죠. 얘들아, 여기 인테리어 바뀐 거 보이니? 내가 지난번에 우리 사위한테 로비가 좀 칙칙하다고 한마디 했더니 싹 바꿨네. 역시 우리 김서방은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다니까. 동창들은 미자의 허세가 지겹다는 듯 서로 눈짓을 교환했지만 겉으로는 어머 정말 미자 대단하다라며 비위를 맞춰주기에 바빴습니다. 영숙은 그 뒤를 조용히 따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사실 이 로비 리모델링은 남편 철수가 직접 지시하여 3년 전에 공사를 마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자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다가가자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예약하셨습니까? 그러자 미자는 대뜸 인상을 찌푸리며 핸드백으로 데스크를 탁 쳤습니다. 어머, 나 몰라. 나 골드 멤버십 최미자야. 우리 사위가 여기 총지배인이라고 몇 번을 말해? 지배인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정말.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미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카드를 흔들어대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좋은 자리로 안내해. 창가 쪽 말고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중앙 자리 알지? 우리 친구들이 오랜만에 모였는데 격 떨어지게 구석에 처박으면 사위한테 바로 전화할 거야. 결국 직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예약이 꽉 찬 중앙 테이블을 억지로 비워 미자 일행을 안내해야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미자의 갑질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는 웨이터를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부르더니 물잔을 들이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죠. 이봐요, 물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 얼음 안 띄워? 내가 이 시린 거 싫어한다고 했어. 안 했어? 센스가 없네, 센스가. 웨이터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미자는 동창들을 둘러보며 너희들은 이런 고급 서비스 익숙하지 않지? 내가 다 가르쳐놔서 이 정도 하는 거야 라며 우쭐댔습니다. 영숙은 그런 미자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미자의 타깃은 다시 영숙에게로 향했습니다. 미자는 자신의 접시에 비싼 고기와 요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영숙의 접시를 곁눈질로 힐끔거렸죠. 영숙은 소화가 잘 되는 채소 위주로 조금만 담아온 상태였거든요. 어머, 영숙아. 넌 왜 풀만 먹니? 하긴 평소에 기사 식당에서 김치찌개나 먹을 텐데 이런 고급 요리가 입에 맞겠어? 위장이 놀랄까봐 그러니? 미자의 비아냥의 식탁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졌지만 영숙은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아니야, 요즘 속이 좀 불편해서 그래. 신경 써줘서 고맙다. 영숙이 무시하고 식사를 이어가려 하자 미자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영숙의 옷소매를 덥석 잡았습니다. 그날 영숙이 입은 옷은 옅은 베이지색의 단정한 코트였는데 겉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사실은 이태리 장인이 1년에 딱 5벌만 만든다는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마스터피스였습니다.
미자는 옷감을 거칠게 비벼대며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원단 뻣뻣한 것 좀 봐. 영수가 이거 어디서 샀니? 라벨도 없는 거 보니까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 떨이로 주워온 거야? 우리 호텔 격 떨어지게 정말. 영숙은 조용히 팔을 빼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오래 입어서 내 몸에 편해. 그리고 옷이 명품인 게 뭐가 중요하니?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영숙의 뼈 있는 한마디에 미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미자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젓가락으로 붉은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김치를 집어들었죠. 그래, 말 한번 잘했다. 사람이 명품이 되려면 잘 먹어야지. 자, 고기만 먹으면 퍽퍽하니까 이것도 좀 먹어봐. 미자는 영숙을 챙겨주는 척하면서 젓가락을 영숙의 접시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가 싶더니 젓가락에 들려있던 김치 조각이 영숙의 팔뚝 위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영숙이 놀라서 팔을 뺐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새하얀 베이지색 코트 소매 위로 시뻘건 김칫국물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최고급 캐시미어 원단은 순식간에 붉게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하며 웅성거렸지만 정작 이를 저지른 미자의 표정은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죠. 어머, 미안해서 어쩌니?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영수가 어차피 시장표 막 입는 옷이라며 그냥 집에 가서 락스 넣고 빡빡 빨아 입어. 아니면 이참에 하나 새로 사든가. 내가 10,000원 보태줄까? 미자는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 한 장을 틱 던져주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옷은 남편 철수가 결혼 40주년을 기념하며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니 옷도 가장 귀한 걸 입어야 한다며 선물해준 소중한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문 세탁을 맡겨도 얼룩을 지우기 힘들 거라는 걸 영숙은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싸운다면 미자가 원하는 대로 교양 없는 여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물수건을 집어들고 붉게 물든 소매를 꾹꾹 눌러 닦았습니다. 괜찮아. 실수인데 뭘. 신경 쓰지 마. 영숙이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자 미자는 김이 샜는지 코웃음을 쳤습니다. 채, 성인군자나셨네. 그래, 너처럼 없는 사람들은 옷 한 벌도 아깝겠지. 내가 이해할게. 미자는 자신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낀 손을 요란하게 흔들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자, 분위기 망치지 말고 건배나 하자. 우리 사위가 특별히 서비스로 준 와인이야. 영숙이 너는 이런 거 처음 마셔보지? 입만 대지 말고 쭉 마셔. 미자가 떠드는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지만 영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매에 묻은 붉은 얼룩이 남편의 얼굴에 묻은 상처처럼 느껴져 마음이 아릴 뿐이었죠. 하지만 미자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망가뜨린 그 옷이 자신의 남편 연봉을 합친 것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날카로운 눈빛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잠시 후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미자가 갑자기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영숙은 답답한 속을 달래려 냉수를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돌아온 미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거칠게 뒤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내 브로치, 내 다이아 브로치가 없어졌어.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미자에게 쏠렸습니다. 미자는 도끼 어린 눈으로 식탁에 앉은 친구들을 하나하나 쏘아보더니 이내
영숙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박영숙, 너 아까 내 브로치 예쁘다고 했지?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너가 만졌니?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나를 도둑으로 몰고 있는 건가요? 미자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너 가방 근처에도 안 갔어.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미자는 이미 작정한 듯 영숙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여기 돈 필요한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어? 남편 택시비로는 생활비도 안 나온다며. 내놔. 내 브로치 당장 내놓으라고. 미자의 목소리가 식당의 우아한 배경음악을 찢어놓았고 영숙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수모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인격살인이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의 우아한 클래식 음악 소리는 미자의 날카로운 고함 한 번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식사를 즐기던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일제히 포크를 내려놓고 이쪽을 쳐다보았지만 미자는 타인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녀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죠. 박영숙, 너 내 눈 똑바로 봐. 아까 내가 화장실 간다고 일어날 때 너 눈빛이 흔들리는 거 내가 봤어. 내 가방 쳐다봤지? 그 안에 다이아 브로치 있는 거 알고 있었잖아. 미자의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에 영숙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내려놓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꾸하려고 애썼습니다. 미자야,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보잖아. 난 너 가방 근처에도 안 갔고 너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관심 없어. 하지만 미자는 영숙의 해명을 비웃음으로 받아쳤습니다. 관심이 없어? 웃기고 있네. 너 남편이 하루 종일 택시 몰아서 버는 돈이 고작 몇만 원이라며? 그 돈으로 생활비나 제대로 나오니? 돈에 쪼들리는 사람이 눈앞에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욕심이 안 나겠어? 미자의 논리는 단순하고도 잔인했습니다. 가난하면 도둑질을 한다는 그 천박한 편견이 영숙의 가슴을 후벼 팠죠. 동창들마저 수군거리며 영숙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영숙이가 미자 가방 쪽으로 손을 뻗은 것 같기도 하고 생활비가 많이 급했나? 그래도 그렇지 친구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되지. 친구들의 근거 없는 동조에 미자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와 영숙의 핸드백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내놔. 떳떳하면 가방 못 보여줄 이유 없잖아.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영숙은 본능적으로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브로치를 훔쳐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물건들이 저런 무례한 여자에 의해 까발려지는 모욕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나. 남의 가방을 함부로 뒤지는 건 범죄야. 영숙이 강하게 저항하자 미자의 표정이 야차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어머, 이것 봐라. 끝까지 안 내놓는 거 보니까 훔친 게 확실하네. 범죄? 도둑년이 어디서 법을 따져. 미자는 억세게 영숙의 손을 꺾고는 가방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가방의 지퍼를 열고는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들을 식탁 위로 보란듯이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와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영숙의 소지품들이 식탁보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오래된 손수건, 돋보기 안경, 그리고 남편 철수와 찍은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힘없이 떨어졌죠. 미자는 쏟아진 물건들을 거칠게 휘저으며 브로치를 찾았습니다. 어디 숨겼어? 지갑 안에 넣었나? 아니면 안주머니? 미자는 영숙의 지갑까지 열어 젖히더니 그 안에 들어있던 10,000원짜리 몇 장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에 현금이 달랑 3만 원? 이러고 동창회를 나왔니?
진짜 구질구질해서 못 봐주겠네. 미자는 영숙의 물건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바닥으로 툭툭 밀어버렸습니다. 영숙의 소중한 돋보기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렌즈가 빠졌고 가족 사진이 김치국물 묻은 레이킨 옆에 처박혔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떨어진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지품 검사가 아니라 영숙의 지난 인생 전체를 부정하고 짓밟는 인격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브로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당황했는지 가방을 거꾸로 들고 탈탈 털어대기까지 했죠. 이상하다. 분명히 훔쳤는데. 너 혹시 몸에 숨겼니? 속옷 안에 넣은 거 아니야? 미자의 광기는 멈출 줄을 몰랐고 급기야 영숙의 코트 주머니와 몸을 수색하려 들었습니다. 영숙이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며 몸을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탁을 정리하던 웨이터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손님, 혹시 찾으시는 게 이건가요? 웨이터가 가리킨 곳은 바로 미자가 앉아있던 의자 밑이었습니다. 바닥의 카펫 위에는 미자의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반짝이고 있었는데 미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날 때 헐거워진 핀이 풀려 떨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창들은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했고 웨이터는 난처한 표정으로 브로치를 주어 미자에게 건넸습니다. 영숙은 헝클어진 머리와 엉망이 된 가방을 추스르며 미자를 쏘아보았습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이 상황에서 사과를 하는 게 도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미자는 브로치를 받아들고 옷에 쓱 문지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어머, 여기 떨어져 있었네? 핀이 헐거워졌나 봐. 7천만 원짜리라 잃어버린 줄 알고 놀랐잖아. 미자는 영숙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영숙이 참다 못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죠. 미자야, 나한테 할 말 없니? 그러자 미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할 말? 무슨 할 말? 찾아서 다행이라고? 그래, 안 훔쳤으면 됐지. 왜 눈을 부라리고 그래? 무섭게. 너가 날 도둑으로 몰았잖아. 내 가방을 뒤엎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줬으면 사과를 해야지. 영숙의 단호한 요구에 미자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과? 내가 왜? 상황이 딱 오해할 만했잖아. 너 돈 없는 거 사실이고 내 물건 없어진 거 사실이고 너가 평소에 좀 없어 보이게 하고 다녔으면 내가 의심을 했겠니? 다 너 탓이야. 운 좋은 줄 알아. 못 찾았으면 바로 경찰서행이었으니까. 미자의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와인을 들이키며 동창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얘들아, 내 말이 틀려? 사람 표정 보면 딱 알잖아. 영숙이 아까 눈빛이 완전 도둑 눈빛이었다니까.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얘가 원인 제공을 한 거야. 친구들은 미자의 위세에 눌려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고 영숙은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떨어진 가족 사진을 주워들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철수의 얼굴을 보자 억눌러왔던 감정이 툭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바보짓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말로 해서 알아들을 사람이 아니었으며 힘에는 더 큰 힘으로 권력에는 진짜 권력으로 짓밟아줘야만 비명을 지를 인간 부류였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죠.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남편의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자. 벌써 끝났어? 데리러 갈까?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영숙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울음을 삼키며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바로 와주세요. 로비로. 영숙의 심상치 않은 목소리에 전화기 너머의 철수가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와서 보세요. 당신이 직접 와서 확인하세요. 영숙이 전화를 끊자 옆에서 엿듣고 있던 미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남편한테 일러 바치게. 잘됐다. 오시라고 해. 내가 훈계 좀 해야. 미자는 자신의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르고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남편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봐야지. 마누라가 친구들한테 민폐나 끼치고 다니는데 남편이 되어서 관리도 안 하고 말이야. 오면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줄게. 커피값이나 챙겨주면 고맙다고 절이라도 하겠지? 미자는 사위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 로비로 직원들 좀 데리고 나와. 진상 손님들 처리해야 하니까. 그것은 자신의 파멸을 재촉하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영숙은 붉게 얼룩진 코트 소매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곧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영숙이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지난 수십 년간 참아왔던 서름과 인내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굉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소매에 스며든 붉은 김치 국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검붉게 말라붙어 마치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영숙의 자존심을 옥죄어 오고 있었죠. 맞은편에 앉은 미자는 영숙의 침묵을 패배자의 굴복으로 받아들인 듯 승리감에 도취되어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는 잔인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어머, 영숙아. 남편한테 이르니까 속이 좀 시원하니? 나이 65 먹고 남편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이라니. 우리 손녀도 안 하는 짓을 다 하네. 미자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동창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고 레스토랑의 무거운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미자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의기양양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오시라고 해. 안 그래도 내가 김 기사님한테 할 말이 태산 같았는데 잘 됐네. 오늘 내가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이 호텔의 VIP로서 아주 뼈저린 조언을 해드려야겠어. 미자는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에 잔뜩 힘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서방, 지금 어디야? 바빠도 당장 튀어와. 로비로 보안팀 직원들 좀 쫙 깔고. 여기 물 흐리는 진상 손님들이 있어서 내가 교육 좀 시키려고 하니까 분위기 조성 좀 해. 그것은 자신의 사위이자 이 호텔의 총지배인인 박서방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미자는 이 문자가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악마의 초대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전송 버튼을 누르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영수가 기대해. 우리 사위가 오면 너희 부부 아주 깍듯하게 모실 거야. 내 친구 남편인데 거지가 와도 왕처럼 모시는 게 호텔 서비스 아니겠니? 물론 밥값은 내가 낼 테니까 걱정 말고. 미자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식당 천장을 찔렀습니다. 영숙은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화려한 호텔 조명 아래로 낡은 녹색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으니까요. 한편 호텔 로비 입구에서는
일대 소란이 벌어지기 직전에 폭풍 전야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호텔에서만 20년을 근속한 베테랑 도어맨 박 반장은 평소처럼 벤츠와 BMW 같은 최고급 세단들의 문을 열어주며 기계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이어 소리만 들어도 차종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저 멀리 진입로에서부터 들려오는 엔진 소리는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달달달달. 마치 40년 전 흑백 영화에서나 들릴 법한 거칠지만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박 반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눈이 튀어나갈 듯 커졌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들어오는 저 차는 다름 아닌 현대자동차의 전설적인 모델 포니 원 택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녹슬어가는 고물이 아니라 박물관 유리 진열장 안에 있어야 할 만큼 완벽하게 관리된 국방색의 거차였습니다. 저 차는? 박 반장의 등줄기로 식은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신입사원 시절 그룹 창립 기념일 행사 때 회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어루만지던 그 창업 1호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한 박 반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울 일가 1234.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룹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왕 회장님의 분신과도 같은 번호였습니다. 박 반장은 들고 있던 무전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무전기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코드 제로 발령. 전 직원 비상대기. 정문에 왕 회장님 출연. 반복한다. 왕 회장님 출연. 박 반장의 다급한 외침은 무전망을 타고 호텔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로비 안쪽에 있던 프런트 직원들, 보안팀 요원들, 그리고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에서 회의 중이던 정 회장의 비서실까지 호텔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택시는 너무나도 평온하게 호텔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끼익하는 브레이크 소리마저 정겨운 그 차에서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내린 것은 낡은 등산화를 신은 한쪽 발이었습니다. 이어서 무릎이 조금 나온 편안한 등산 바지와 유행이 한참 지난 회색 조끼를 걸친 백발의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철수 명예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한 손놀림으로 차 문을 닫고는 습관처럼 장갑 낀 손으로 차의 보닛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아까 미자가 발로 찼던 범퍼 쪽을 확인하는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죠. 철수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을 꺼내 범퍼에 묻은 구두 자국을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미안하다. 주인 잘못 만나서 너가 고생이 많구나. 철수는 차에게 말을 건네듯 중얼거리고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호텔 회전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으며 손톱 밑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지만 곱게 펴진 어깨와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려한 호텔 로비에 등산복 차림의 택시 기사가 들어서자 로비를 오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길 잃은 노인이나 화장실을 쓸어 온 기사 정도로 생각하고 혀를 차며 지나칠 뿐이었죠. 오직 무전을 듣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오는 직원들만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미자가 동창들과 영숙을 이끌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미자는 로비 중앙에 서 있는 철수를 발견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저기 오셨네. 기사님, 여기에요, 여기.
미자의 목소리는 로비의 웅장한 천장을 때리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동창들을 돌아보며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저 꼬라지 좀 봐. 등산복에 저 꾀죄죄한 몰골. 진짜 택시기사 맞지? 내가 없는 말 지어낸 거 아니지? 동창들은 철수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킥킥거렸고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자는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철수가 존경받는 기업가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해줄 초라한 먹잇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철수는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미자를 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그 누구보다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분노가 이 호텔을 집어삼킬 만큼 거대하다는 것을 미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이구, 기사 양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네. 기름값은 건졌소? 미자가 철수의 코앞까지 다가와 팔짱을 끼며 삐딱하게 물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사위이자 호텔 총지배인인 박서방이 보안 요원들을 대동하고 로비 저편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자는 사위를 보자마자 천군만마를 얻은 듯 목소리를 더욱 높였죠. 김서방, 이리 와봐. 여기 잡상인 출입 금지 안 시키고 뭐해? 물 관리 좀 하라니까. 미자의 그 외침은 잠자고 있던 사자의 코털을 뽑아버리는 최후의 방아쇠였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호텔 정문에 멈춰선 녹색 포니 택시의 엔진 소리가 탈탈탈거리며 잦아들자 20년 베테랑 도어맨 박 반장의 심장은 그와 반대로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며 거친 손으로 눈꺼풀을 비벼댔지만 눈앞에 있는 그 차는 환영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였습니다. 박 반장의 기억 속 시계 태엽이 30년 전으로 되감겼습니다. 그가 갓 입사했던 신입사원 시절 그룹 창립 기념식 단상 옆에 전시되어 있던 바로 그 전설적인 차 왕 회장님이 눈물을 훔치며 내 젊음과 열정이 이 차에 다 녹아있다고 회고하던 그 창업 1호차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반장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단순히 차종이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눈동자로 번호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일가 1234. 그것은 이 호텔, 아니 이 거대한 그룹의 모든 임직원이 사번보다 먼저 외워야 하는 성역과도 같은 번호였습니다. 박 반장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고 빳빳하게 다려진 유니폼 셔츠가 순식간에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무전기를 놓칠 뻔하며 허둥지둥 송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상, 전 직원 위치로, 코드 제로, 반복한다. 코드 제로 발령. 박 반장의 목소리는 공포와 경외감으로 인해 갈라지고 뒤집혀 쇳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무전기 너머 상황실에서는 당황한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들려왔죠. 박 반장, 진정해. 코드 제로라니? 설마 화재라도 났나? 테러야? 보안팀장의 다급한 물음에 박 반장은 숨을 헐떡이며 호텔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의 노신사가 택시에서 내려 마치 자신의 안방에 들어오듯 위풍당당하게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화재보다 더합니다. 왕 회장님입니다. 명예회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것도 1호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호텔이라는 거대한 벌집을 몽둥이로 내려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하 3층 방제실에서 CCTV 화면을 보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벌떡 일어났고
1층 프런트 데스크에서 미소를 연습하던 여직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졌습니다. 특히 로비 매니저는 너무 놀라들고 있던 고객 명단을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평소 예고 없이 암행시차를 나오기로 유명한 왕 회장이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그것도 박물관에 있어야 할 택시를 몰고 정문으로 들어올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호텔 최고층인 63층 펜트하우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현재 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 회장은 임원들을 모아놓고 다음 분기 실적 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인물이라 발표를 맡은 상무는 식은땀을 흘리며 스크린의 도표를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 상승할 것으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정 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회의 중에 문을 벌컥 여는 것은 해고, 사유에 해당할 만큼 무례한 행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을 열고 뛰어들어온 비서실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 회장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김 실장, 자네 미쳤나? 지금 임원 회의 중인 거 안 보여? 큰일이라니 불이라도 났어? 비서실장은 다리가 풀릴 것 같은지 문고리를 잡고 간신히 버티며 소리쳤습니다. 왕 회장님께서, 명예회장님께서 지금 로비에 계십니다. 그 순간 정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몽블랑 만년필이 탁 하고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20여 명의 임원들이 동시에 숨을 멈췄고 정막만이 감도는 공간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크게 들려왔습니다. 정 회장이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아버님, 아니, 왕 회장님이 연락도 없이? 네, 지금 1호 택시를 타고 정문으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박 반장 보고입니다. 정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던지고 구석에 놓인 구두를 신을 새도 없이 양말 바람으로 뛰쳐나가려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잡아. 당장 VIP 전용기 대기시켜. 너희들 뭐해? 다 따라와. 정 회장의 고함에 점잖게 앉아있던 임원들이 혼비백산하여 의자를 뒤로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공습경보가 울린 것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허둥지둥 복도로 쏟아져 나오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그 짧은 1분이 정 회장에게는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초조하게 발을 구르며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왕 회장님은 예의와 절차를 중요시하는 분이라 아들이자 후계자인 자신이 마중을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불호령이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로비에서 사고만 치지 말아라, 직원들아. 정 회장은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혹여나 신입 직원이 왕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실수라도 한다면 그 직원은 물론이고 관리 책임이 있는 자신까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그 간절한 기도가 무색하게도 1층 로비에서는 이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1층 로비 상황입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온 철수의 모습은 영락없는 은퇴한 택시기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튀어나온 등산 바지에 소매 끝이 살짝 해진 회색 조끼, 그리고 땀에 젖어 헝클어진 백발은 화려한 5성급 호텔 로비와는 이질감이 들어도 너무 들었습니다. 로비를 오가던 투숙객들은
철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뭐야? 길 잃으셨나? 등산 갔다가 화장실 급해서 오신 거 아니야? 경비원들은 뭐하고 안내 보내? 사람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지만 철수는 그따위 시선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로비 중앙에 높게 걸린 대형 샹들리에를 잠시 올려다보며 먼지 하나 없이 관리된 상태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쪽 소파에 앉아있던 미자가 벌떡 일어나며 철수의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미자는 동창들에게 내가 저 기사 양반 교육 좀 시키고 올게라고 큰 소리치며 또각또각 걸어왔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왕 회장님을 알아보고 사색이 되어 달려오고 있었지만 등산복 입은 노인네에게 시야가 고정된 미자의 눈에는 직원들의 다급한 손짓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사위가 총지배인이라는 권력, 그리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함만이 미자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었죠. 미자는 철수 앞에 짝다리를 짚고 서서 껌을 짝짝 씹으며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어이구, 기사 양반. 오라는 데가 호텔이라 많이 놀라셨지? 평생 이런 데 들어와 본 적이나 있겠어? 미자의 목소리는 하이톤으로 찢어져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달려오던 박 반장이 그 소리를 듣고 멈칫하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감히 왕 회장님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살아있는 전설에게 저런 막말을 쏟아붓다니요. 하지만 철수는 화를 내기는커녕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허허 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서민들의 삶을 체험하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허허, 그렇군요. 손님 덕분에 호강합니다. 그런데 저를 부르신 이유가? 철수의 겸손한 대답에 미자는 기가 살아서 콧대를 더 높이 세웠습니다. 이유? 이유가 없으면 못 부르나? 내가 이 호텔 VIP야. 내 말 한마디면 기사 양반 차도 여기 주차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영숙이 데리고 사느라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가 적선 좀 하려고 불렀지. 미자는 자신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들이 가득했지만 그녀가 손가락으로 집어든 것은 지갑 구석에 처박혀 있던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3장이었습니다. 미자는 그 돈을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듯 손가락 끝으로 집어들고는 철수의 눈앞에서 팔랑거렸습니다. 자, 옛다티. 3,000원이면 자판기 커피 10잔은 뽑아 먹겠네. 나가면서 커피나 한 잔 뽑아 드셔. 그리고 남의 영업장에서 냄새 피우지 말고 얼른 나가고.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영숙은 눈을 질끈 감았고 달려오던 호텔 직원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사자의 콧수염을 뽑아 불을 붙이는 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철수는 미자가 내민 1,000원짜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 손은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수만 명 직원의 생계를 책임져온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1,000원짜리 3장으로 그 인생 전체가 매도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운전하다가 졸릴 때 먹으려고 챙겨둔 박하사탕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색 포장지에 쌓인 싸구려 박하사탕이었습니다. 손님 말씀이 참 거치시군요. 입이 쓰신 것 같은데 이거라도 드시지요. 화 좀 가라앉히는 데는 이게 최고입니다. 철수가 사탕을 건네자 미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감히 택시기사 주제에 감히 자신 같은 귀부인에게 싸구려 사탕을 내밀다니요.
미자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스크래치가 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뭐, 사탕? 이 노인네가 진짜 돌았나? 미자는 철수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박하사탕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자는 그것도 모자라 철수의 가슴팍을 향해 들고 있던 1,000원짜리 지폐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더러워. 어디서 그 더러운 손을 내밀어? 돈이나 주워가. 죽기 싫어. 자존심 상해. 주제에 자존심은 있어서. 지폐 3장이 힘없이 허공을 날아 철수의 등산 조끼 위로 떨어졌다가 이내 대리석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내려앉았습니다. 로비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미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씩씩거리고 있었죠. 철수는 바닥에 떨어진 돈과 사탕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자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람 좋은 택시 기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온 제왕의 서늘한 눈빛이 미자를 관통하고 있었죠. 손님, 지금 실수하시는 겁니다. 아주 큰 실수를요. 철수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깔리자 미자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녀는 허세를 부리기 위해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실수? 내가 무슨 실수? 김서방 어디 갔어? 당장 나와서 이 미친 노인네 안 쫓아내고 뭐해? 미자가 사위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안쪽 복도에서 굉음과 같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켜! 다 비켜! 호텔 총지배인인 박서방이 보안요원 수십 명을 대동하고 얼굴이 흙빛이 되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사위가 자신의 호출을 받고 달려왔다고 착각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우리 사위 오네. 김서방, 여기야. 여기 진상 처리 좀. 하지만 미자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달려오던 박서방의 시선은 장모인 미자가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등산복 차림의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자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천하의 박서방이 호텔에서는 왕처럼 군림하던 자신의 사위가 달리던 속도를 줄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슬라이딩하듯 미끄러져 들어온 것입니다. 기익!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박서방은 철수의 발 앞에 엎드려 거의 울부짖다시피 소리쳤습니다. 왕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미자의 입이 턱 빠질 듯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사위가 뭐라고 한 거지? 왕, 회장? 호텔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진 후 로비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호텔의 제왕이나 다름없던 총지배인 박서방이 꾀재재한 등산복 차림의 노인 앞에서 납작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광경은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그림이었으니까요. 미자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황당한 시트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서방,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리에 쥐났어? 미자는 애써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사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바닥에 이마를 찌을 기세로 더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장모님, 제발 그 입 좀 다무세요. 우리 다 죽습니다.
사위의 절규에 미자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감히 하늘 같은 장모에게 입을 다물라니 미자는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죠. 이게 미쳤나? 술 마셨어? 낮술했니? 아니면 노망이 났어? 저런 택시기사가 뭐라고 무릎을 꿇어. 당장 일어나지 못해? 미자가 사위의 등짝을 핸드백으로 퍽퍽 내리쳤지만 박서방은 철수의 눈치를 보느라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그 난장판 속에서도 태연하게 뒷짐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1,000원짜리 지폐 3장과 사위의 정수리를 번갈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허허, 박 지배인. 자네 장모님 기세가 대단하시군. 내 살다 돈벼락은 맞아봤어도 1,000원짜리 벼락은 또 처음이야. 철수의 뼈있는 농담에 박서방은 사색이 되어 손을 비볐습니다. 왕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왕 회장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미자의 귀를 때렸지만 그녀의 뇌는 이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인간은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방어기제가 작동하여 현실을 부정하게 된다는데 지금 미자가 딱 그 꼴이었거든요. 미자는 코웃음을 치며 영숙을 쏘아보았습니다. 하? 영숙아, 너 진짜 가지가지한다. 이제는 사위까지 매수했니? 아니면 이거 요즘 유행하는 몰래카메라야? 유튜브 찍니? 미자는 주변을 두리번거하며 숨겨진 카메라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 카메라 어디 있어? 나오라 그래.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김서방, 너도 연기 그만해. 장모 놀리는 게 재밌어? 너 내가 이혼시킨다? 미자의 현실 부정은 애처로울 지경이었지만 영숙은 싸늘한 눈빛으로 미자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미자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연기가 아니야. 너가 발로 찬 그 차도, 너가 돈 던진 우리 남편도 전부 진짜야. 영숙의 차분한 목소리가 미자의 가슴을 찔렀지만 미자는 귀를 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닥쳐. 거짓말하지 마. 택시기사가 무슨 회장이야? 회장이 왜 택시를 몰아?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속아주지. 이거 다 쇼야. 너희들이 짠 거야. 미자가 발악하듯 소리를 지르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안쪽에 엘리베이터 문이 띵하고 열리더니 구두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달려오는 한 무리의 양복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현재 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넥타이는 삐뚤어지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흥건한 채로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정 회장은 가로막는 보안 요원들을 밀치고 철수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미자는 정 회장을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뉴스나 잡지에서 자주 봤던 진짜 유명 인사가 나타났으니까요. 어머, 정 회장님 아니세요? 회장님, 여기 좀 보세요. 제 사위가 미쳤나 봐요. 그리고 이 택시 기사가 사기를 치는데. 미자가 반가운 마음에 정 회장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미자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거칠게 뿌리치고는 철수 앞에 서자마자 허리가 부러질 듯 90도로 꺾으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왕 회장님, 오셨습니까?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정 회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로비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울려 퍼졌습니다. 뒤따라온 20여 명의 임원들도 군대 점호라도 하듯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 회장님, 장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엘리트 수십 명이 낡은 등산복을 입은 노인 한 명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광경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극적이었습니다. 미자의 입이 턱 빠질 듯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눈앞의 광경을 뇌가 처리하지 못해 과부하가 걸린 표정이었습니다. 정 회장님이 왜? 철수는 정 회장의 인사를 받으며 가볍게 손을 저었습니다. 됐네. 뭘 이렇게 요란하게 마중을 나와? 직원들 일하게 두지. 철수의 말투는 아랫사람을 대하는 자연스러운 위엄이 배어 있었고 정 회장은 땀을 닦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오신다는 연락을 미리 주셨으면 헬기라도 보냈을 텐데. 1호차를 타고 오셨다고 해서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정 회장의 시선이 철수의 가슴팍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미자가 던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등산 조끼 주머니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정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회장님 가슴에 저 돈은 뭡니까? 철수는 피식 웃으며 걸려있던 지폐를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아, 이거 팁이라더군. 자판기 커피나 뽑아 먹으라고 주던데. 철수의 시선이 미자에게로 향하자 정 회장은 사태를 파악하고는 야수처럼 돌변하여 미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야? 감히 누구 몸에 돈을 던져. 당신 제정신이야? 정 회장의 호통에 미자는 희익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기사님인 줄 알고. 미자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려던 찰나 정 회장의 시선이 이번에는 영숙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정 회장은 또 한 번 경악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영숙이 입고 있는 베이지색 코트 소매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붉은 김치국물 자국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 아니, 그 옷. 정 회장은 미자에게 소리칠 때보다 더 놀란 표정으로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옷감을 만지지도 못하고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얼룩입니까? 이 옷이 어떤 옷인데? 세상에. 미자는 얼이 빠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그거 그냥 동대문 짝퉁이라던데. 락스로 빨면 된다고. 그 말에 정 회장은 기가 차다는 듯 미자를 돌아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대문? 이 무식한 여자야. 눈은 장식품으로 달고 다녀. 이게 짝퉁으로 보여. 정 회장은 영숙의 코트를 가리키며 침을 튀겼습니다. 이건 이태리 장인 마르코가 3년에 걸쳐서 원단부터 단추 하나까지 수작업으로 만든 마스터피스야. 전 세계에 5벌밖에 없고 돈 주고도 못 구해서 내가 삶고 초려해서 겨우 사모님께 선물한 거라고. 가격만 5천만 원이 넘는데 락스로 빨아? 5천만 원. 그 숫자가 미자의 귓가에 댕댕거리며 울렸습니다. 미자는 자신이 흘린 김치국물 한 방울이 소형차 2대 값이라는 사실에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5천? 미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백지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 뒤에 세워둔 자신의 폰이 택시를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정 회장, 옷은 그렇다 치고 저기 내 차 범퍼 좀 보게. 아까 이 손님이 발로 걷어찼는데 찌그러진 것 같아서 말이야. 정 회장은 택시 범퍼에 찍힌 미자의 뾰족구두 자국을 보고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박물관 1호차를요? 미쳤군, 미쳤어. 저거 복원하는 데만 얼마가 들었는데. 철수는 빙그레 웃으며 그러나 눈빛만은 서늘하게 미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님, 아까 폐차비 준다고 했지? 견적 한번 뽑아볼까? 아, 팁으로 준 3,000원은 수리비에서 뺄 테니까 걱정 말고. 미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자신이 파놓은 거대한 무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몰래카메라도 연기도 아니었습니다.
잔인하고도 명백한,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은 미자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뇌는 방금 철수가 뱉은 수리비 20억 원과 정 회장이 외친 5천만 원짜리 옷이라는 숫자를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려 퓨즈가 끊어진 전구처럼 깜빡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주변을 둘러싼 수십 명의 호텔 임직원들이 뿜어내는 서늘한 침묵은 미자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보안팀장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보안팀장, 자네 뭐하고 있어? 감히 왕 회장님께 행패를 부리고 기물을 파손한 사람을 그대로 둬? 당장 끌어내지 않고. 정 회장의 불호령에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미자에게 다가가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미자는 감전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 정 회장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니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여기 골드 회원인데, 제 사위가 여기 총지배인인데. 미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위 박서방을 쳐다보았습니다. 김서방, 너 왜 그러고 있어? 장모가 지금 끌려나가게 생겼는데 말 좀 해봐. 왕 회장님한테 사정 좀 해보라고. 하지만 박서방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바닥에 처박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을 뿐이었죠. 장모를 도우려다가는 자신의 목까지 날아갈 것이 뻔했기에 그는 철저하게 미자를 외면하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뒷짐을 지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철수가 손을 들어보안 요원들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끌어내는 게 능사가 아니야. 계산할 건 정확히 계산하고 보내드려야지.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천둥 소리보다 더 위압적이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미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자는 철수의 낡은 등산화가 자신의 코앞에 멈추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올려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똥차 모는 기사 양반이라고 비웃었던 그 노인이 지금은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비서실장의 또렷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회장님. 지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수는 미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마디 한마디 못을 박듯이 또박또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최미자 씨 그리고 그 직계 가족들 명의까지 전부 조회해서 전산망에 등록해. 어떤 조치로 등록하겠습니까? 그룹 전 계열사 영구 블랙리스트다.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떨어지자 미자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지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호텔은 물론이고 백화점, 리조트, 골프장, 병원, 그리고 계열사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분양권까지 우리 그룹 로고가 박힌 곳은 단 한 군데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 평생. 미자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그룹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주말이면 리조트에 가고 아프면 대학병원에 가는 것이 미자가 누리는 삶의 전부였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차단된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안 돼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백화점은 안 돼요. 제 마일리지가 얼만데. 미자가 울부짖었지만 철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일리지? 그것도 다 소멸시켜. 그리고
철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의 코트에 묻은 붉은 김치국물 자국과 아까 도둑으로 몰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철수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법무팀장 연결해. 잠시 후 중후한 목소리의 법무팀장이 연결되었습니다. 네, 회장님. 법무팀장입니다. 철수는 바닥에 엎드린 미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이 여자가 내 아내를 도둑으로 몰면서 가방을 뒤엎고 몸수색까지 하려 했다. 로비에 CCTV가 있으니 증거는 차고 넘칠 거야. 그리고 내 차를 발로 차고 내 몸에 돈을 던지며 모욕한 것까지. 철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가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특수폭행, 재물손괴, 명예훼손, 그리고 무고죄까지. 걸 수 있는 건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고소 진행해. 합의는 없다. 변호사 비용이 수십억이 들어도 상관없으니 콩밥 먹을 수 있는 최대로 때려 넣어. 무고죄 합의 없음, 콩밥. 그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미자의 고막을 난타했습니다. 미자는 단순히 망신을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게다가 깐깐하기로 소문난 자신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룹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업에 지장을 받고 아내가 정가자가 되어 집안 망신을 시켰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혼은 불보다 뻔했습니다. 아니, 이혼으로 끝나면 다행이고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맨몸으로 쫓겨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공포가 극에 달하자 미자의 자존심 따위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미자는 무릎으로 기어서 영숙의 발치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영숙의 구두를 부여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나 좀 살려줘.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잠깐 귀신이 씌었었나 봐. 우리 남편 알면 나 죽어. 나 진짜 쫓겨난단 말이야. 미자는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쿵쿵 찌우며 빌었습니다. 내가 옷도 다 물어줄게. 차도 내가 다 고쳐줄게.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줘. 우리 친구잖아. 응. 여고 동창이잖아. 아까까지는 기사 마누라라고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친구 타령을 하는 미자의 추악한 모습에 영숙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영숙은 잡힌 발을 빼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친구, 미자야, 넌 아까 내 가방을 뒤엎을 때 우리 우정도 같이 뒤엎었어. 영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넌 나한테 빈 게 아니라 내 남편의 돈과 권력한테 빌고 있는 거잖아. 만약 우리 남편이 진짜 택시기사였다면 넌 끝까지 날 도둑 취급해서 경찰서로 넘겼겠지. 안 그러니? 미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꺼꺼꺼하며 울음만 터뜨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돌려 남편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뜻대로 하세요. 전 이 사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정 회장에게 손짓했습니다. 정 회장 뭐하나? 이 여자 당장 끌어내고 경찰에 넘겨. 그리고 자네 호텔 물 관리 좀 제대로 하게. 어떻게 VIP라는 사람이 직원들한테 갑질이나 하고 말이야. 철수의 불호령에 정 회장이 다시 한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보안팀, 뭐해?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양쪽에서 미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자는 발버둥을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안 돼. 놓으라고. 영수가. 박서방, 나 좀 도와줘. 박서방. 미자가 마지막 희망으로 사위를 불렀지만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그는 이미 장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이 살 길을 찾느라 머리를 굴리고 있었으니까요. 미자가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가면서 지르는 비명소리가 로비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동창들은 쥐 죽은 듯 조용히 구석에 모여 벌벌 떨고 있었고 그 누구도 감히 미자를 편들거나 영숙에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도 미자의 옆에서 영숙을 비웃고 동조했던 공범들이었기에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모두가 철수와 영숙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철수는 씁쓸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아직 바닥에 엎드려 있는 박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지배인. 철수의 부름에 박서방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자네 장모가 내 차 범퍼를 걷어찰 때, 그리고 내 아내 옷에 김치국물을 흘릴 때 자네는 어디 있었나? 총지배인이라면 로비 상황을 늘 예의주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철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서방은 다시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군. 인사팀에서 자네 거취에 대해 논의가 있을 거야. 마음에 준비하게. 철수의 그 한마디는 박서방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서방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모습을 본 영숙은 조용히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 가요. 머리 아파요. 그래, 갑시다. 내 차는 수리 맡겨야 하니 다른 차를 불러야겠군. 그때 정 회장이 잽싸게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타던 리무진이 대기 중입니다. 그걸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옷은 제가 책임지고 이태리 본사에 보내서 복원해 오겠습니다. 철수는 영숙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임자, 들었지? 옷은 걱정 말라네. 자, 갑시다. 철수는 그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자가 더럽다고 피했던 그 손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십 명 직원의 배웅을 받으며 유유히 호텔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것은 주저앉은 박서방의 한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뿐이었습니다. 호텔 정문을 빠져나간 검은색 리무진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화려한 호텔 로비에는 여전히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살벌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밝은 조명 아래에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한 남자, 바로 미자의 사위이자 이 호텔의 촌지배인인 박서방이 넋게 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왕 회장님이 남기고 간 인사팀에서 자네 거취를 논의할 것이라는 차가운 사형 선고만이 맴돌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마치 이명처럼 귓가를 때리며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직 회장인 정 회장이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박서방에게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정 회장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을 때마다 울리는 탁 소리가 박서방의 심장을 짓밟는 것처럼 공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박지배인. 정 회장의 낮게 깔린 목소리에 박서방이 감전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회장님. 박서방은 본능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했지만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정 회장은 박서방을 마치 오물 보듯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자네 오늘 아주 큰일을 해냈더군. 감히 왕 회장님 차를 똥차 취급하고 사모님을 도둑으로 몬 그 대단한 여자가 자네 장모라고 했나?
정 회장의 질책은 날카로운 비수기 되어 박서방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박서방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등줄기에서 식은 땀만 비 오듯 쏟아내며 입술을 바짝바짝 깨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장모님이 평소에 허세가 좀 있으시긴 했지만 설마 회장님께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박서방이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허리를 숙였지만 정 회장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들어 말을 잘랐습니다. 몰랐다? 총지배인이 호텔 로비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장모라고 봐준 거라면 직무유기야. 어느 쪽이든 자네는 자격 미달이네. 정 회장은 뒤에 서 있던 인사팀장에게 턱짓을 하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인사팀장, 지금 당장 박 지배인 사원증 회수하고 법인카드 정지시켜. 그리고 오늘부로 대기 발령 내. 징계위원회 열어서 해고 절차 밟도록 하고 퇴직금도 규정대로 삭감해. 네, 알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즉각 대답하며 박서방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배인님, 사원증 주시죠. 박서방은 눈앞이 캄캄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해외 유학까지 다녀와서 겨우 올라온 총지배인 자리였고 연봉 수억 원에 어디를 가든 대접받던 그 화려한 인생이 장모의 혀 놀림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대로 쫓겨나면 동종업계 재취업은 불가능했고 평생 쌓아온 커리어는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장모님하고 연을 끊겠습니다. 이혼이라도 하겠습니다. 제발요. 박서방이 체면도 버리고 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정 회장은 가차없이 발을 빼며 돌아섰습니다. 추하군.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박서방의 양팔을 잡고 로비 밖으로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박서방은 끌려나가면서도 악에 받친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모님, 아우, 내가 미쳤지. 저런 여자를 장모라고. 내 인생 물어내. 당신 때문에 내가 망했어. 내 인생 물어내란 말이야. 그의 처절한 절규는 호텔 자동문이 닫히며 허무하게 끊겼고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관할 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의 풍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미자는 화려했던 밍크 코트가 반쯤 벗겨진 채 헝클어진 머리와 번진 화장으로 초라한 몰골을 하고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실 특유의 차가운 공기와 퀴퀴한 냄새가 미자의 코를 찔렀고 형광등 불빛은 너무나도 시려서 눈을 뜰 수조차 없었죠. 조사를 맡은 김 형사는 미자가 저지른 혐의들이 빼곡히 적힌 조서를 넘기며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줌마, 진짜 대단하시네. 특수폭행, 재물손괴, 명예훼손, 모욕, 무고. 이거 뭐 형법 교과서 수준이에요. 게다가 피해자가 그 그룹 왕 회장님 사모님이라면서요? 간도 크십니다, 정말. 김 형사의 비아냥에 미자는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난 몰랐다고요. 그냥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건데 그게 무슨 죄가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사위가 그 호텔 총지배인이에요. 전화 한 통이면 당신들 다 옷 벗길 수 있어. 당장 내 사위 불러와. 미자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자신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정말로 떨어져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 형사는 피식 웃으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미자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 그 총지배인 사위분이요?
지금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던데 아직 모르셨나 보네. 미자는 떨리는 눈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대기업 명예회장에게 행패 부린 총지배인 장모 충격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속보가 대문짝만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측 해당 총지배인 즉각 해고, 조치 및 무관용 원칙 적용이라는 후속 기사까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기사 제목을 읽어내려가는 미자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고. 미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믿었던 동아줄,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던 사위가 자신 때문에 잘렸다는 소식은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집안에서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게 된 것이며 딸의 인생까지 망쳐버렸다는 죄책감보다는 앞으로 닥칠 비난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미자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말수적던 남편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미자는 남편을 보자마자 반가움에 눈물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 좀 꺼내줘. 얘네들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짝! 미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거친 손바닥이 미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조사실 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강한 손찌검이었고 미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남편이었기에 미자는 뺨을 맞은 고통보다 충격으로 인해 멍한 표정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여편네가 진짜 미쳤나? 당신 때문에 사위놈 잘리고 내 사업장까지 세무조사 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해.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 작정이야? 남편의 고함 소리에 미자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뼛속 깊이 실감했습니다. 철수가 선언했던 그룹 블랙리스트의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미자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던 겁니다. 미자의 직계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까지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고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몰랐어. 진짜 몰랐어. 한 번만 살려줘. 미자가 남편의 바짓단을 잡고 울먹였지만 남편은 매몰차게 발을 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변호사, 꿈도 꾸지 마. 내 돈으로 당신 콩밥 먹는 거 막아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당신이 저지른 짓, 당신이 몸으로 때워. 그리고 나오면 바로 이혼 도장 찍을 준비나 해. 이혼? 미자의 눈이 공포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 이혼이야. 위자료는커녕 당신 명의로 된 재산까지 다 압류당할 판국에 무슨 염치로 같이 살겠어? 내 집에 다시는 발 들릴 생각하지 마.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여보, 가지 마. 나 무서워. 여보. 미자가 절규하며 뒤따라가려 했지만 김 형사가 앞을 가로막으며 의자에 다시 앉혔습니다. 자, 앉으세요. 조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혐의가 하도 많아서 오늘 밤새워도 모자라겠네. 남편분은 가셨으니 이제 사실대로 털어놓으시죠. 철창 밖으로 남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미자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자신이 영숙에게 주었던 모욕과 멸시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가정, 가족, 그리고 인생 전체를 산산조각 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죠. 차가운 조사실 바닥에서 미자는 영숙이 입었던 베이지색 코트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고의로 김칫국물을 쏟았던 그 옷처럼 자신의 인생에도 지울 수 없는 빨간 줄이 그어지고 있었고, 이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돌릴 수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영숙의 남편 철수가 보여주었던 그 투박하지만 당당했던 손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그 손을 더럽다고 비웃었지만 정작 더러운 것은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팔아먹고 가족까지 망친 자기 자신의 손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조사실의 밤은 길었고 미자의 흐느낌 소리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시태그 섹션 9 21억 원의 청구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미자가 마주한 현실은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보다 더 냉혹하고 잔인했습니다. 미자의 손에 쥐어진 것은 따뜻한 두부 한모가 아니라 그룹 법무팀에서 보낸 두툼한 등기 우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그 안에는 손해배상 청구서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난시가 심해진 눈을 비비며 청구 금액란을 확인했는데 그곳에 적힌 숫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21억 원. 미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손가락으로 동그라미의 개수를 하나하나 세어보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청구 내역은 숨이 막힐 정도로 구체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차량 수리 및 복원 비용으로 무려 15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1975년식 포니 원 창업 1호차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클래식카 전문장인들을 초빙하고 단종된 부품의 금형을 새로 제작하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차량 가치 하락분에 대한 배상금 5억 원이었고, 세 번째는 미자가 김칫국물을 쏟아 영구 손상된 마스터피스 코트 비용 5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위자료와 소송 비용 5천만 원까지 더해져 합계 2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청구된 것입니다. 미자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1억? 미쳤어. 똥차 한 대 찼다고 20억을 내라니. 이게 말이 돼? 날 죽여. 차라리 날 죽이라고. 미자는 변호사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철수가 고용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물러섰습니다. 최미자 씨, 억울하시면 소송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 그룹 법무팀을 상대로 이기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참고로 패소하시면 소송 비용까지 전부 부담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냉정한 한마디에 미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을 기었습니다. 소송을 걸어봤자 승산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이미 이혼 소장을 보내왔고 미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사업체를 지키기 위해 미자를 철저하게 꼬리 자르기 했으며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고 몸만 내보내겠다는 입장이 확고했습니다. 결국 미자는 감옥에 가지 않고 합의를 보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강남의 아파트와 폐물들을 금매로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30년을 넘게 살며 온갖 추억과 허세가 깃든 그 집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팔아치울 때 미자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미자는 중개인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집인데?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샀는데? 하지만 중개인은 혀를 차며 싸늘하게 말했죠. 사모님, 지금 우실 때가 아니에요. 금매로 팔아도 배상금 갚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으시다면서요. 얼른 짐이나 빼세요. 새 주인 들어오십니다. 모든 빚을 청산하고 난 미자의 수중에 남은 돈은 고작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을
구할 돈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외곽의 허름한 주택가 골목길. 화려한 밍크 코트를 입고 호텔 로비를 누비던 미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보풀이 인 낡은 추리닝 바람에 초라한 노파가 이삿짐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새로 살게 된 곳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풍기는 좁은 방에 들어서자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장판은 누렇게 들떠 있었습니다. 미자는 짐을 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차가운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그곳에서 미자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바닥 인생이 바로 자신의 현실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을까? 미자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먹다 남은 빵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호텔 뷔페에서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며 고기가 질기네. 어쩌네 하며 타박하던 자신이 이제는 편의점 폐기빵 하나에도 감사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목이 메어 빵이 넘어가지 않자 미자는 수돗물을 틀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때 얇은 벽 너머로 옆집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뉴스 봤어? 그 호텔 갑질려 있잖아. 집도 팔고 쫄딱 망해서 쫓겨났대. 잘 됐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지. 꼴 좋다. 자신을 욕하는 소리를 들으며 미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있었고 도와줄 가족도 친구도 돈도 없는 철저한 고립무원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시내의 한 도로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위를 마치 시간을 거스른 듯한 아름다운 녹색 자동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죠. 이탈리아 장인들의 손길로 완벽하게 복원된 김철수 회장의 폰이 원 택시였습니다. 운전석에는 철수가, 조수석에는 영숙이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철수가 핸들을 잡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임자, 차가 전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지 않아? 수리비가 비싸긴 했지만 돈값 하네. 영숙은 깨끗하게 복원된 하지만 김치국물 자국이 있던 소매 부분에 예쁜 자수가 놓인 자신의 베이지색 코트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 회장이 이태리 본사로 보내 얼룩을 지우고 그 위에 작은 꽃무늬 자수를 놓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으로 재탄생시켜 온 것이었죠. 그러게 말이에요. 당신도 참 그깟차가 뭐라고 그렇게 큰 돈을 들여요. 미자가 믿긴 해도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에요? 영숙이 짐짓 타박하는 척하자 철수는 백미러를 보며 윙크를 했습니다. 가혹하긴. 그 사람한테는 돈이 목숨보다 중요한 거 아니었나? 가장 소중한 걸 잃어봐야 정신을 차리는 법이지. 그리고 그 돈 내가 썼나? 우리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했잖아. 가난한 학생들 돕는 데 쓰이면 그게 더 좋은 일이지. 철수는 미자에게 받은 배상금 전액을 익명으로 기부했던 것입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긴. 당신 좋아하는 기사식당 가서 돼지 불백이나 한 그릇 하러 가지. 거기가 호텔 스테이크보다 100배는 맛있잖아. 호호 맞아요. 나도 그 집 된장찌개가 생각나던 참이었어요. 두 사람의 소박한 웃음소리가 낡은 택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려한 호텔 뷔페도 번쩍이는 다이아몬드도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신호 대기 중에 영숙의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여전히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임자, 고맙네. 내가 택시 운전한다고 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응원해줘서 당신 덕분에 내가 초심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저야말로 고맙죠. 당신이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으로 우리 가족 지켜줬잖아요. 전 당신이 회장이든 택시 기사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 남편 김철수면 돼요. 영숙이 철수의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택시는 다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차가운 반지하 방에서 홀로 울고 있는 미자와 낡은 택시 안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영숙 부부.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동차가 멀어지며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고 영숙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잔잔하게 깔렸습니다. 인생은 택시와 같아요. 목적지를 정하는 건 손님이 아니라 운전대를 잡은 나 자신이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안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어느덧 계절이 4번 바뀌어 다시 찬 바람이 부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허름한 기사식당 주방에서는 고무장갑을 낀 늙은 여인이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에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호텔 로비에서 손가락 하나로 직원을 부리며 떵떵거렸던 최미자였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최고급 와인잔이 아니라 기름때가 잔뜩 낀 뚝배기 그릇이었습니다. 미자는 차가운 수돗물에 퉁퉁 불어 터져 갈라진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년 전 철수의 거친 손을 보며 더럽다, 기름 냄새 난다고 비웃었던 자신의 입을 꿰매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이제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남의 밥상 치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아줌마, 여기 뚝배기 안 닦였잖아. 세제 아껴? 똑바로 안 해? 식당 주인의 카랑카랑한 불호령이 떨어지자 미자는 화들짝 놀라며 허리를 굽신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며 눈을 부라리고 난리를 쳤겠지만 지금의 미자에게 자존심이란 사치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21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강남 아파트를 금매로 넘기고 폐물이며 명품 가방까지 헐값에 팔아치웠음에도 빚은 산더미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위와 딸에게까지 의절당하고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당해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빈털터리로 쫓겨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뼈저린 후회뿐이었습니다. 미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젖은 앞치마를 벗으며 식당 구석진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은 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당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연말 불우이웃 돕기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화면 속에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제의 인물입니다. 김철수 명예회장이 사제 20억 원을 익명으로 기부하여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진정한 실천이라며 화면 속의 철수는 여전히 그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연탄 배달 봉사를 하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베이지색 코트 소매에 예쁜 꽃 자수가 놓인 옷을 입은 영숙이 남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고 있었죠. 미자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참았던 눈물을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이 낸 배상금 20억 원이 저렇게 좋은 일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역설적이게도
미자를 더 비참하고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그렇게 악을 쓰며 살았을까? 미자는 자신의 헛된 욕심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거치장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깨달은 것입니다. 한편 같은 시각 김철수 회장의 자택 서재에서는 따뜻한 모가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창가 흔들의자에 앉아 남편이 직접 내려준 차를 마시며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고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여보, 오늘 봉사 다녀오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영숙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철수는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무슨 소리. 땀 흘리고 나니까 오히려 몸이 가쁘네. 그리고 오늘 만난 그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우시는데 내가 더 큰 위로를 받고 왔지 뭔가. 철수는 자신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펴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임자, 내 손이 거칠어서 당신 고생만 시킨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이 손으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 영숙은 남편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쥐었습니다. 1년 전 미자가 팁을 던지며 더럽다고 모욕했던 바로 그 손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당신 손은 기적의 손이에요. 회사를 일으켰고 가족을 지켰고 이제는 이웃을 살리고 있잖아요. 전 당신이 왕회장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존경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부부의 대화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40년 세월을 함께 견뎌온 단단한 신뢰와 사랑이 묵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영숙이 화면을 확인하자 발신자 이름에 동창의 총무가 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총무가 보낸 장문의 사과와 초대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아, 잘 지내지? 라는 안부로 시작된 메시지는 이번 연말 모임은 부담스러운 호텔이 아니라 시골 보리밥집에서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와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하자는 말과 함께 다들 너를 보고 싶어 한다는 진심 어린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었죠. 한때 미자의 위세에 눌려 영숙을 외면하고 방관했던 친구들이었지만 미자가 몰락하고 진실이 밝혀지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조심스럽게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짧지만 진심을 담아 답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래, 갈게.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자. 라고 말이죠. 영숙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기보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포용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남편 철수가 평생 행동으로 보여준 진정한 부자의 품격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집에서 열린 동창회는 그 어느 때보다 소박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랑하며 기싸움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어루만지며 늙어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정겨운 풍경만에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친구들 사이에 섞여 앉아 고추장에 보리밥을 비비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욕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소소한 정과 따뜻한 밥 한 끼에 있다는 것을요. 모임이 끝나고 식당을 나서는 길, 밤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식당 앞 가로등 밑에는 눈을 맞으며 서 있는 익숙한 녹색 택시 한 대가 보였습니다. 어머, 영수가. 남편분 오셨네. 친구들이 반가워하며 소리쳤고 운전석에 있던 철수가 차 창문을 내리며 인자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날이 추운데 다들 어서 들어가세요. 우리 집사람 잘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그 모습은 1년 전 호텔 로비에서 무시당하던 초라한 택시기사가 아니라 존경받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누구보다 든든한 남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영숙이 조수석에 오르자 철수가 품 안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친구들이랑 재미있었어? 네, 정말 좋았어요. 당신 덕분에요. 철수의 포니 택시는 눈 덮인 도로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달려나갔습니다. 차가운 반지하 방에서 과거를 후회하며 홀로 눈물 흘리는 미자와 따뜻한 택시 안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미래를 이야기하는 영숙 부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통장에 찍힌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의 차이였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에서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남을 짓밟고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연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숙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부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기죽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남들이 매기는 가격표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정직한 시간들이 증명해 줄 테니까요. 포니 택시의 붉은 미등이 어둠 속으로 멀어지며 길고도 짧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 낡은 택시처럼 때로는 투박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을 싣고 달리고 있을 테니까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수 회장님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을 품어주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